GFT 벤처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또 창업을 하신 음재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997년에 실리콘밸리로 MBA를 하러 여기 스탠포드에 나온 이후에 졸업 후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20년을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는 싱가포르계 국부 펀드, 그 다음에는 삼성벤처의 미국 투자 대표, 그 다음에 트랜싱크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 겸 매니징 파트너를 하고 작년에 GFT 벤처스라고 새로운 펀드를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기술 트렌드와 또 벤처 투자 이야기, 또 스타트업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전 세계 스타트업 현황을 먼저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숫자로 보면은 작년에 563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832개로 전년 대비해서 68%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1000개가 더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요, 핀테크가 가장 많고요. 162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139개고요. 전자상거래, 특히 D2C가 굉장히 유니콘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88개입니다. AI 분야는 70개로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별로 보면은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하겠지만 유니콘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입니다. 50%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중국이 이어갑니다. 19%. 그 다음은 인도에서 인도가 있고요. 5%고요. 영국이 4%, 이스라엘은 2%입니다. 그럼 어느 기업이 가장 몸값이 높을까를 살펴보면요.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은 바이트댄스고요. 중국 기업이죠. 스트라이프, 미국 기업이고요. 또 스페이스X도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고 스웨덴의 클라나라고 하는 핀테크 업체가 또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잠깐 이렇게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이제 인터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청중께서도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후반부에 Q&A 시간에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 자본이 몰리는, 그래서 요즘 투자 트렌드는 어디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지 먼저 그 이야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리시죠? 네. 예, 투자 트렌드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이 투자 트렌드들은 계속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돈이 많이 몰리는 쪽은 여전히 예전부터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인데요. 크게 나눠 보면 요즘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B2B SaaS 쪽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컨슈머 쪽 관련된 각종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 에네이블 서비스라고 그러죠. 뭐 그거는 뭐 음식 배달 서비스도 되고 우버 같은 뭐 운송수단 같은 앱도 되고, 예, 그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있고, 나머지가 이제 트렌드 뜨는 게 이제 혁신 쪽 관련된 분야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가 어떤 AI를 비롯한 각종 AI를 통한 진화된 모습의 로보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 쪽 관련된 솔루션,
그리고 그 건강과 관련된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새로 뜨는 분야 중에서는 synthetic biology라고 해서 어떤 특성 물성을 가진 분자를 합성을 하거나 그 물성이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중에서는 뭐 단백질 대체, 뭐 육류 대체,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촉매, 그리고 각종 그런 소재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요즘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쪽에서는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국내 시장만큼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포텐셜이나 그런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그 어떤 그 XR, 즉 AR, VR 포함한 그런 XR 기술들이 이제 많이 그 기대 이상보다는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불리던 업체가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류화가 돼 있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고, 단지 게임 쪽 관련된 잘 아시는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어떤 게임 이코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그 버추얼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버추얼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점점 이 젊은 층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터페이스, 즉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진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이쪽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던, 특히 이제 그 뭐 10대나 20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메타버스 도입에는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이제 해외 시장의 메타버스에 대한 온도차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투자업계에서 AI 분야에 이제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GFT 벤처스에서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 기술업계에서는 AI 관련해서 뭐 초거대 AI라든지 또 AGI, 인공 일반지능이라고도 불리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투자업계에서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AI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여기 현지에서는 그 AI 업체라는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초기에 인터넷이 떴을 때 많은 닷컴들이 인터넷 기업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모바일 웨이브가 왔을 때 많은 업체들이 모바일 컴퍼니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없는 기업이 없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AI라는 부분도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AI 컴퍼니다, AI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뭐 어떤 기반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업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많은 AI 업체들은 사실은 AI가 뒷단에 이제 배어 있는, 숨어 있는 이런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예전에는 이제 코딩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됐던 게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어떤 구도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데이터 드리븐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이제는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다 하더라도 뒷단에 AI를 쓰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AI 컴퍼니라는 개념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소프트웨어에 AI가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AI 쪽에 투자되는 분야들은 사실은 밖에서 보면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단지 그 뒷단에
AI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도 높은 그런 어떤 구현을 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이 점점 범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점점 배이게 되는 거죠. 예, 실리콘밸리에서 GFT 벤처스를 창업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트랜스링크 캐피털을 또 공동 창업을 하셨고요. GFT 벤처스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청중 중에는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마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는 아주 신생 벤처 캐피탈사고 이제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된 그 벤처 캐피탈사입니다. 어 GFT 벤처스는 사실은 글로벌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벤처스의 약어고요. 저희가 사실은 투자 대상으로 하는 분야는 소위 말하는 첨단 쪽에 있는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이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중에서 사실은 AI를 포함해서 AI를 활용하는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그리고 디지털 헬스 관련된 분야 플러스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단계, 즉 시드에서 시리즈 A 단계의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사고 저하고 공동 창업을 했던 파트너는 지난 20년 동안 AI 혁신의 그 중심에 있었던 업체 엔비디아에서 20년 동안 투자하고 M&A를 리드를 했던 여기 미국 현지분하고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지금 글로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현재는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는 이 프론티어 테크의 대표적인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쪽도 좋은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프론티어 테크의 투자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네. 프론티어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 면에서 아주 큰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일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좀 집중하시는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뭐 AI를 비롯해서 로보틱스, 뭐 디지털 헬스, 사이버 시큐리티, 블록체인 쪽은 이미 저하고 그 같이 하는 파트너는 10년 이상을 투자를 해왔던 분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업체도 수십 개가 되고 그 중에서는 엑시까지 해서 이제 투자 회수까지 한 업체들도 있는데 10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 뭐 90년대 말에 인터넷 어떤 혁명,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어떤 모바일 혁명, 그거를 거쳤지만은 저희 생애에서 가장 큰 디스럽션으로 이 AI 혁명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의 그 투자 기회와 혁신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사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투자했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또 그쪽에 통한 인맥을 통해서 또 좋은 업체를 소개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 이제 투자 경험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다양한 또 성과를 또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가장 성공적이었던 투자 그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 그 성공의 기준을 어떤 거로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저희 GFT 벤처스에서 투자 대상으로 하는 AI 관련된 업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은 AI라는 분야가 투자 분야로 정착을 한 거는 사실은 몇 년 안 된 거죠. 지난 한 3-4년 동안 이제 AI 쪽에 관심이 많이 가져지면서 이제는 AI 쪽을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사실은 제 첫 AI 투자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실은 뭐 AI라는 투자 분야가 따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물론 기술 자체는 그때도 당연히 있었고 각종 그 AI 관련된 페이퍼라든지
그 연구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이제 사운드하운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여기 스탠퍼드의 박사 출신 친구들이 원래는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에는 음악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하게 됐었죠. 그 음악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전에 팀의 어떤 기술력과 역량을 보고 제가 2008년에 그 시리즈 A 투자를 뭐 그 당시에는 나름 뭐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업체가 사실은 그 음성 인식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걸로 음악 인식을 통해서 사실 많이 대중화가 된 앱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 사운드하운드라는 앱은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그 다운로드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공한 그런 업체였고 그거를 성공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요즘에 얘기하는 conversational AI라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엄두가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을 하고 펀드레이징이 잘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업체에 초기에 투자를 하고 어 각종 대기업 파트너들을 연결을 많이 한 덕분에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KT, 뭐 네이버 라인, 일본의 대기업 대여섯 군데,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유럽의 다임러 벤츠나 오렌지텔레콤 같은 그런 굴지 기업들이 다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초기에 저희가 투자했던 밸류보다 지금은 한 200배 이상의 밸류로 이제 유니콘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남들 투자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투자했고 그 업체가 성장을 하는 데에 그 많은 기여를 했던 파트너사나 고객사들을 연결을 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이제 크게 성장을 잘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그 엑시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투자의 성과를 결정짓는 뭐 여러 요건이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요건을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 투자를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투자가가 보더라도 보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어떤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성장성, 그다음에 기술력과 제품,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창업자 그 세 가지를 보는데 투자가에 따라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더 가져가느냐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년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무게랄까 비중일까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창업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창업자가 어떤 기본적인 능력 거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그 브레인 파워 어떤 그 두뇌의 회전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똑똑함이죠. 그리고 또 그거를 그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창업자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라는 건 항상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사실은 운이 많이 따르는 거지 어떤 그 계획을 해서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개발이나 제품도 사실은 그 시장의 어떤 니즈,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맞춰서 만드는 부분도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유동적인 그런 시장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시장의 니즈에 맞는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좋은 인재를 뽑는 그런 역할, 또 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그 창업자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제가 투자를 볼 때
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창업가의 그 역량입니다. 예, 창업가의 역량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하기도 해야 되고 또 시장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야 하고 또 자본들 조달 능력이나 좀 인력 구성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이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테고 또 이제 한국 시장에도 또 진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려를 하고 계시는가요? GFT에서는요? 지금 이제 그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현재 미국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도 관심을 두시면은 한국 창업자들도 함께 또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실리콘밸리와 비교되는 한국의 창업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업자의 그 요건을 토대로 보면은 좀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그 사실은 본업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는 업체들은 지난 20년 동안 다 미국 업체 위주입니다. 한국에 있는 업체를 본업으로 투자한 경우가 이제 몇 개 안 되고요. 한두 개 정도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정말 역량 있는 창업자들을 만날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개인 엔젤 투자를 한 업체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덕분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좋은 창업자들과 인연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여기 현지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좋은 창업자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창업자는 한국이나 실리콘밸리나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일단은 실리콘밸리는 미국이긴 하지만은 실리콘밸리의 좋은 창업자들은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한국인 창업자 중에서 실리콘밸리의 자리를 잡고 뭐 유니콘 그 기업을 만드신 좋은 창업자들이 다수가 이미 지금 나오고 계시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창업자의 어떤 역량, 저희가 보는 창업자의 역량은 뭐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나 한국에 있는 창업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기준도 저희가 똑같이 보고 있고 단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국인 창업자 중에서 실리콘밸리에 와서 성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 어려운 성공을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야구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늘 썼던 비유긴 해서 식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가지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대급으로 한국 그 야구계를 평정을 하고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바로 진출을 하는 류현진 선수 같은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나오게 되면 뭐 이미 한국에서 워낙 잘했고 미국에서도 분명히 통하는 뭐 올스타전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 조기 유학을 나와서 마이너 리그부터 산전수전 거쳐서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를 거쳐서 메이저리그 그리고는 올스타 되는 추신수 선수 같은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은퇴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셨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들어가시고 근데 두 가지 유형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제가 그 한국에서 오신 스타트업 분들을 뵐 때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한국 그 야구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 리그 KBO에서 주전급도 아니고 연습생 수준인데 메이저리그를 도전을 하시는 창업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승산이 없는 게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현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어떤 도움이 되는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도 워낙 좋은 투자할 업체가 많기 때문에 또 조인해서 어 참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있는 꼭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조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예외를 적용하는 거는 한국에서 정말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고 성공 요소를 보여줬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 있는 여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창업을 여기서 현지에서 시작하는 경우, 예,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 그 방향 선택을 확실하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즉 한국에서 시작을 하고 자리를 안 잡은 업체들이 너무 섣불리 너무 빨리 실리콘밸리 진출을 도모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실리콘밸리와 같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기에 앞서서 한국 시장에서 일단 승부를 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한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제가 뭐 지금 유니콘 창업자 중에서 제 후배이기도 하고 워낙 잘하고 계신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가 말씀하신 게 굉장히 지금도 저도 인상이 남고 제가 그분한테 꼭 크레딧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소위 한국 시장에서 일단 시작을 하면 한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때 한국 시장에 옵티마이즈한 것들이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시작을 하려면 시작 자체부터 글로벌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지만이 훨씬 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향 선택을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한국에서 시작을 한 업체는 한국 시장을 평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한국에 있는 유니콘 회사 중에 게임 회사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다 아마 또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을 제외를 하고는 다 한국 시장을 초토화한 업체들이 다 유니콘이 된 거고 그 한국 시장을 초토화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가들이 찾아와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잘 아시는 쿠팡이나 토스나 등등. 그래서 그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우리 서부에 있는 샌드버드 같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동부에 있는 누움의 정세주 대표 같이 처음부터 미국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즉 올스타로 가는, 즉 유니콘으로 가는 길이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장과 실리콘밸리의 뭐 투자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가 한국에 비해서 투자 환경이 좀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좀 어떤 부분이 다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 실리콘밸리 투자 환경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정의나 범위가 지금은 훨씬 더 넓어져서 예전에 벤처 캐피탈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글로벌 헤지 펀드부터 해서 뭐 PE 펀드들 심지어는 기업들의 참여 점점점 많은 자본들이 몰려가고 있어서 일단 규모도 커질 뿐더러 이 굉장히 분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심지어는 시드 단계에 투자하는 어떤 그 분업화, 그다음에 시리즈 A 단계, 뭐 시리즈 B, C 단계의 성장 단계, 또 pre-IPO 단계 이런 단계들이 다 이제 분업화가 되면서 각 분야의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투자사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좋은 업체의 수도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본이 유입되는 속도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좋은 기업에 많은 자본들이 몰려들어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지고 예,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투자 환경도 이제는 굉장히 글로벌화돼서 미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금 뭐 벤처 캐피탈 업종에 굉장히 다른 소스의 자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분업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도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투자하고 나서의 어떤 투자사들이 그 지원을 하는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갭이 거의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 투자 업계도 나름대로의 또 진화를 하고 또 성숙 단계를 거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좀 스타 기업도 물론 좀 잘 알려진 그런 기업도 있지만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좀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몇 해 전부터는 많이 했는데 최근 2, 3년 동안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변화가 많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 스타트업 환경이 미국보다 열악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특히 가장 큰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여기 실리콘밸리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랄까 그런 부분은 실패에 대해서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하면 확률적으로 실패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디폴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당연한데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접고 다시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에는 뭐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어떤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두 번 다시 창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이제는 많이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을 시도를 했다가 여타 이유로 잘 안 되고 물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지만은 어떤 뭐 개인적인 손해배상이랄까 어떤 개인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을 하게 되면 시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역량 있고 좋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를 떠나서 어떤 지원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나 벤처 캐피탈들이 어디 뭐 정부의 지원이나 3의 어떤 서포트를 받아서 제3자의 서포트를 받아서 형성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거는 따로 없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정부의 관여와 지원을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부터 받고 또 스타트업들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팁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의 벤처 스타트업 환경 그리고 또 벤처 캐피털들을 지원을 하는 국내의 여러 가지 모태 펀드라든지 이런 정부 자금들의 유입이 훨씬 더 미국보다 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이제 칼럼 쓰신 것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숨은 고민은 이제 우울증이다. 뭐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내용 저는 물론 읽어봤습니다만 어떤 메시지인지 좀 이렇게 청중께 좀 공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여기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뭐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한 창업자들 뭐 예전에 빌 게이츠라든지 최근에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마크 저커버그나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영웅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회자되고 '내가 넥스트 뭐 일론 머스크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국내에 계신 분들을 이제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한국에 보도되는 내용 중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 화제가 되고 뜨고 있는 뭐 밸류에이션을 많이 모아서 유니콘이 되거나 아니면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큰 거래 M&A 인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각광받는, 즉 어떻게 보면 스타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약 그 스타성이 있는 창업자 한 명에는 뒤에는 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실패한 창업자들이 많이 있는 거고, 지금 진행 중인 창업들이 많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은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벤처 캐피탈사들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금문교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한 저 지인분들도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너무 좋은 면,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면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숨은 좀 이런 그 고민이나 그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칼럼을 쓰게 된 거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 워낙 스타트업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자금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창업자들이 늘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오픈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도 워낙 그런 정신질환,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여기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사이키아트리스트, 심리학자를 만나서 어떤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문화적으로 어색하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이런 문화가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어떤 정신 상담을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수치스럽고 숨기는 부분이 많고 이런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오픈하게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어 어떻게 보면 그 시달리고 또 제명을 못 살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 칼럼을 쓰게 됐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테크 산업이 유발했던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도 테크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사례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음 관리를 하는 능력도 창업자의 능력으로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창업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회계적인 문제는 전문 회계사한테 맡기고 변호사, 뭐 법률 관련 부분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뭐 투자하는 거는 또 투자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뭐 이빨이 아프면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기 건강 챙기는 역할을 자기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부정적인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도 능력이지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보다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정신 계 쪽에 전문가,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대표님께 질문 드릴 내용을 이제 준비된 내용은 다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청중들께서 질문을 굉장히 또 많이 주셨습니다. 사전에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도 그 일부 청중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질문을 선별해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도입이 시급한 실리콘밸리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도입이 시급한 실리콘밸리의 기술. 글쎄요. 저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인 게 뭐냐면 지금은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시차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 투자업에 종사를 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만나는 사람의 그 위치에 있지만은 그 국내에서 보도되는 어떤 그 트렌드들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는 한국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관심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국에 없다?' 이런 기술은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저희가 보고 있는 프론티어 텍 쪽과 관련된 뭐 AI나 로보틱스, 보안, 뭐 블록체인 다 한국이 좋은 창업자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대기업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제가 미국에는 더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서 이제 초기에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 여기 현지에서는 이제 synthetic biology라고 해서 결국은 어떤 특성 물성을 가진 분자 구조나 어떤 그 해당되는 물질을 찾아내는 소재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언스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아직 비중은 국내는 굉장히 IT 쪽에 치우쳐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에 얘기가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IT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그 커뮤니티하고 이코시스템 구축이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그게 조금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없는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이제 활성화되는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술과 이제 실리콘밸리 기술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 편집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발신이 되는 이런 기술 아티클들을 보다 보면은 윤리적인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한편 한국에서는 AI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뭐 중요하다고는 인식하지만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윤리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또 어떤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항상 그 이 기술 개발과 혁신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상 이제 한 박자가 좀 늦은 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AI의 윤리성 그리고 그쪽에 어떤 그 화두에 서 있는 그 두 창업자가 있죠.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이 AI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면만 보고 대처를 하는 입장이 마크 저커버그고 좀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얘기나 대화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창업을 하는 어떤 전략이나 또 투자를 하는 어떤 그 필터에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진 않고 단지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리스크라든지 변수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립돼 있는 아직 기준이 없고 또 단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함으로써 '아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 결국은 이제 환경 쪽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우리가 앞으로 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쪽에 투자가 더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쪽에 투자하는 이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거나 시장을 여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선언하는 벤처 캐피탈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 뭐 잘 아시는 대로 작년부터 해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인종과 어떤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추진을 하고 실제로 어떤 다변화를 어떻게 보면 푸시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소수 인종이라든지 여성 창업자들에 대한 펀딩을 내세우고 이런 쪽 위주로 하겠다는 펀드, 전문 펀드도 나오고 기존의 펀드들도 그런 쪽으로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네, 그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 기술 개발과 투자 쪽과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결부되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을 통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고 그 문제가 발견된 거를 이제 기술이나 투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아까 이제 정신질환 관련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 쪽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생긴 정신질환들을 또다시 태클을 푸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대한 문제도 기술적으로 풀려고 하고 인종에 대한 부분도 어떤 맨데이트를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고, 예, AI 관련된 그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기술이 그 잠재성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나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탄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서 NFT 관련된 질문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 혹시 그 대표님께서도 그 이제 투자 범위에 NFT가 포함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는 블록체인 쪽 관련된 업체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NFT도 당연히 그중에서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NFT 쪽 관련된 업체는 뭐 이미 투자한 업체도 있습니다. 예, NFT 시장 아까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와 실리콘밸리의 온도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NFT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NFT 쪽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 굉장히 뭐 심플하죠. 이제 제가 잘할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취미로 뭐 우표 수집을 한다든지 코인 수집을 한다든지,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베이스볼 카드나 이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해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세대만 보더라도 그런 어떤 뭐 우표 수집이나 코인 수집, 베이스볼 카드 수집이보다는 실제로 어떤 뭐 게임 쪽에 관심이 있어서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그 뭐 스킨즈라든지 이런 어떤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그 희소성을 '아 나는 이거를 모으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어떤 수요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개념적으로 보면 저희 기존에 수집을 했던 컬렉터블스가 디지털라이즈 돼서 디지털 컬렉터블스고, 그 디지털 컬렉터블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결국 그 가치라는 거는 그 희소성이 있고 그 희소성이 있는 그런 디지털 컬렉터블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또 이해를 못하고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수집하는 우표나 코인이나 베이스볼 카드 말도 어른들도 사실은 미술 작품을 수집을 하잖아요. 아니면 예전에는 그 앨범들, 그 LP들을 수집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거는 소장을 하는 사람, 소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디지털 아이템이 가치가 있네 없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희소성을 가지고 수요가 발생을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 상황이 점점 이제 저희 모든 생활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컬렉터블들이 디지털 컬렉터블로 진화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 디지털 컬렉터블의 어떤 그 authenticity,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진품 여부를 확인을 해주는 뒷단의 블록체인 메커니즘이 결국 NFT고, 그런 NFT들이 결국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대표님과 이제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중 중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이제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미래의 스타트업을 기획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조건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좀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스타트업 창업은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성공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그 창업을 하는 과정이나 창업하고 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기본적으로 능력과 역량이 되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창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난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 그 남들이 창업을 하니까 이게 무슨 유행처럼 하는 것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힘들게 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 본인이 얼마나 어떤 그 창업에 대한 그 역량을 갖고 있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좋은 창업자의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좋은 창업자의 창업에 그 동참을 해서 어떤 거기에 뭐 경영진이 되든 뭐 매니저가 되든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초기에 아주 운 좋게도 페이팔에 투자를 하고 페이팔의 성장을 초기부터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다 페이팔 마피아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그 성공 요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창업자, 카리스마도 있고 피터 thiel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창업자들이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경영진들이 뭐 보고 배우고 또 같이 성공을 하면서 그게 무지막지하게 강한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창업을 할 때마다 전에 페이팔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원을 하고, 또 CFO 출신이 시코야 캐피탈의 파트너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창업을 해야지만이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꼭 준비 안 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키운 다음에 가능하면 성공 가도에 있는 스타트업 가서 배우고 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추후에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을 했을 때 그만큼 많은 지원을 받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실리콘밸리 이 도전과 또 이 모험의 현장에서 이제 VC를 하고 계시는 음재원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재밌었고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요, 다양한 최신 기술 아티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대표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